서울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아키 윤 알치 윤의 사무실. 한서윤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완성한 미술관 설계 도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텅 빈 커피잔 옆에는 식어버린 샌드위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그녀는 오로지 실력 하나로 승부하며 남성 위주의 건축 업계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경무는 그녀의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퇴근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새 쌍둥이들의 해맑은 미소 때문이었다. 서윤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잠시 눈을 감은 채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때 정적을 깨고 사무실의 강화 유리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 사이로 낯익은 중년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그는 한 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서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기억을 심어준 최비서실장이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최 실장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5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임신한 서윤을 대문 밖으로 내쫓으며 지었던 그 표정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서윤의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고, 그녀는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손을 감췄다. 최 실장은 가죽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건조하고 냉혹한 목소리로 용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한 회장이 서윤이 일궈낸 아키윤의 지분 양도와 더불어 새아이의 친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했다. 서윤은 귀를 의심하며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최 실장의 눈빛은 농담 따위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사생아들이지만 한씨 핏줄이 밖에서 천박하게 자라는 꼴을 회장님이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며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으며, 자신은 이미 5년 전에 가문과 연을 끊었으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홀로 키워온 아이들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최 실장은 서윤의 격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채상 혀를 차며, 지금 당장 협조하지 않으면 이 작은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협박했다. 그는 이미 건축 자재 공급망과 금융권에 손을 써두었음을 암시하며, 힘없는 개인이 거대 재벌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조롱했다. 최 실장과 그 수하들이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공포와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5년 전 차가운 빛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그런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아버지와 계모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았고, 이제는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는 아이들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서윤은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며 울분을 토해냈지만, 텅 빈 사무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하며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서둘러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질주하며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러 갔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퇴근 시간에 강남도로는 꽉 막힌 차량 행렬로 답답하기 그지없었고 붉게 타오르는 브레이크 등은 마치 그녀에게 닥쳐올 시련을 경고하는 듯했다. 서유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조차 지금의 그녀에게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오직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유치원에 도착한 서유는 교실 창문 너머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는 새 쌍둥이 다운, 라온, 가온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째 다온이는 의젓하게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둘째 라온이는 색종이로 꽃을 접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으며 막내 가온이는 로봇 장난감을 손에 쥐고 집중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자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들은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고 서유는 아이들의 체온을 느끼며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을 다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지만 서유는 백미러로 자꾸만 뒤를 확인하느라 아이들의 말에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했다. 첫째 다운이가 엄마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 서유는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과장된 목소리로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지만 아이들은 영리하게도 아빠의 부재에 대해 묻지 않으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곤 했다. 그런 아이들의 속 깊은 배려가 오히려 서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고 그녀는 반드시 이 아이들을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을 먹이는 동안에도 서윤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댔지만 발신자는 모두 거래처 사장들이나 은행 관계자들이었다. 그녀는 아이들 앞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진동으로 돌려놓았지만 식탁 위에 올려진 전화기가 징징 울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곤두박질 쳤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유는 베란다로 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계약 해지와 대출금 상환 독촉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한 그룹의 압력이 벌써 시작된 것이었고 그들은 서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윤은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막막함에 눈물을 흘렸고 5년 전 그날 밤 호텔바에서 만났던 낯선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술에 취해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그 남자의 깊고 슬픈 눈동자와 따뜻했던 손길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만약 그가 지금 곁에 있다면, 아니 적어도 아이들의 존재라도 알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는 혼자 힘으로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치며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편 서울 도심의 가장 높은 빌딩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의 회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서윤과 아이들의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황제 강태준이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진 속 아이들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자신을 쏙 빼닮은 다온이의 사진 앞에서는 차가웠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서에게 건네받은 조사 보고서를 넘기며 한 그룹이 서윤에게 가하고 있는 비열한 행태들을 확인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분노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5년 전 기업 사냥꾼들의 위협을 피해 잠시 몸을 숨겼던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서윤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을 찾아 오랫동안 헤매왔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새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벅찬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을 호출했고 지금 당장 한서윤 대표의 주변 경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과 서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도 용서치 않겠다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패란 눈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은행장과의 면담을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은행 로비는 평소보다 소란스러웠고 직원들은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윤은 주변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지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평소 거만하게 굴던 지점장이 누군가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쩔쩔매고 있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소파에는 훤칠한 키에 완벽한 핏의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고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서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서윤이 당황하여 문 앞에 멈춰서자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에게 눈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남자가 뒤를 돌아 서윤을 마주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서윤은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그 남자는 5년 전 기억 속에 흐릿했던 이미지와 완벽하게 겹쳐지는 그러나 훨씬 더 강렬하고 위험한 매력을 풍기는 강태준이었다. 태준은 놀란 토끼 눈을 한 서윤에게 다가가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오랜만입니다. 한서윤 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 태준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준은 한 발짝 더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고 그 따뜻한 온기가 서윤의 차가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서윤은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눈앞의 남자가 뿜어내는 존재감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태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지점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간부로 아키윤의 모든 채무는 태양그룹 법무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이 압박하고 있는 모든 자금줄 제가 10배의 조건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지점장은 태양그룹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서윤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태준은 다시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안심하라는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할게. 당신도 그리고 아이들도. 태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확고한 맹세처럼 들렸고 서윤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거대한 두려움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왜 자신과 아이들 앞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가 감당하겠다는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서윤은 잡힌 손을 빼내려 했지만 태주는 더욱 단단히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지점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강태준의 서늘한 시선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은행 로비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밖으로 에스코트했다. 서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그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은행 정문 앞에는 육중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뒷좌석 문을 열었다. 태주는 서윤을 차에 태운 뒤 자신도 따라 탔고 차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며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서윤은 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을 느끼며
겨우 정신을 차렸고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아우라가 흘러넘쳤다. 서유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내 일에 간섭하느냐고 따져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정중하게 건넸다. 명함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태양그룹 회장 강태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유는 명함과 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바로 그날 밤의 남자였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다. 태양그룹이라면 서윤의 친정인 한 그룹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재계 서열 1위의 거대 기업이었고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내 아이들의 아빠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내 아이들을 빼앗으러 온 것인지 날카롭게 물었다. 태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곧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지난 5년간의 공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서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누군가 고의적으로 서윤의 기록을 지우고 숨겼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최근에서야 우연히 서윤의 행방을 알게 되었고 새 쌍둥이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이들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묻어났지만 서윤은 재벌가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깊었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한 그룹이 자신에게 한 짓을 상기시키며 당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태주는 서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에 묵묵히 그녀의 비난을 받아들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은 한 그룹 회장과는 다른 사람이며 내 핏줄과 내 여자를 지키는 방식 또한 다를 것이라고 낮게 읊조렸다. 차가 어느새 아키 윤 사무실 앞에 도착했고 태주는 서윤에게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올라가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미 모든 조치를 취해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한 그룹의 방해 공작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윤은 반신반의하며 차에서 내렸고 태준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책상 위에 쌓여있던 계약, 해지 통보서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곧이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귀를 의심해야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건설사 대표가 사색이 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납품을 재개하겠다고 사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태양그룹 비서실에서 직접 연락을 받았다며 제발 계약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거의 울다시피 애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하청 업체들로부터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고 모두가 한결같이 태도를 180도 바꾸어 서윤에게 굽실거렸다. 서윤은 이 믿기 힘든 상황이 강태준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전율했고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실감했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자신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위기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생겼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서윤은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강태준과 새 아이들이 만나는 상상으로 가득 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편 한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고
앤티크 도자기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한 회장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최 비서실장을 향해 재떨이를 집어 던질 듯 위협하며 도대체 누가 감히 한 그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냐고 고함쳤다. 최 비서실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며 서윤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태양 그룹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한 회장의 동작이 일순간 멈췄고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확장되었다. 태양그룹 강태준 회장이 왜 쫓겨난 내 딸년 따위에게 관심을 갖느냐는 그의 질문에 최 실장은 아직 정확한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 회장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답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서윤의 계모와 이복 여동생 한지수는 질투와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서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몰락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껴왔던 터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인 강태준이 서윤의 뒤를 봐준다니 그녀의 꼬인 심사는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계모는 한 회장의 팔을 잡으며 혹시라도 서윤이 낳은 그 애비 없는 자식들이 강 회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냐는 불길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한 회장은 당장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하라고 윽박질렀다. 오후가 되어 서윤은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는데 건물 입구에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다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이 내려가고 태준의 얼굴이 보이자 서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차 쪽으로 다가갔다. 태준은 아이들을 보러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고 서윤은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서윤은 조수석에 올라탔고 태준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태준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꼬치꼬치 물으며 마치 소풍을 앞둔 소년처럼 들떠 있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하자 태준은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고 그런 그의 모습에서 천하의 재벌 회장이 아닌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 엿보여 서윤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하원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다운, 라운, 가온이는 엄마를 발견하고 뛰어오다가 옆에 서 있는 낯선 아저씨를 보고 멈칫했다. 태준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엄마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태준을 빤히 쳐다보았고 특히 첫째 다운이는 태준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만져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둘째 라온이가 태준의 넥타이가 멋있다며 배시시 웃자 태준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밝아졌다. 막내 가온이는 태준이 들고 있는 로봇 선물 상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고 태준은 준비해온 선물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점수를 따기 위해 애썼다. 서윤은 아이들과 태준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았는데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인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유대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 올려주며 그 무게와 온기를 가슴 깊이 새겼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애써 감추었다. 태준은 서윤과 아이들을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태준이 직접 고기를 썰어주고 입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자 금세 경계심을 풀고 제잘제잘 떠들기 시작했다. 태준은 아이들의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들 바보, 딸 바보, 아빠 그 자체였다. 서윤은 그런 태준을 보며 지난 5년간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위로를 받았다. 식사 도중 태준은 서윤에게 은밀하게 눈짓을 보내며 아이들에게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들을 백미러로 확인한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윤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는 한 그룹이 서윤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으며 그들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의 섬뜩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분노가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이제부터 자신이 서윤의 뒤를 지키는 그림자가 될 것이며 누구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태주는 잠든 아이들을 직접 안아 침대까지 옮겨주었고 아이들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남겼다. 현관에서 배웅하는 서윤에게 태주는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며 내일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서윤은 멀어지는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태주는 서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서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는 한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한성건설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고 국세청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서윤의 주변을 감시하는 쥐새끼들이 있다면 조용히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태준의 눈빛은 아까 아이들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냉혹한 승부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서윤이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아니 그 수천 배의 고통을 한 그룹에게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태주는 절대 지지 않는 싸움만을 하는 남자였다. 그날 밤 서윤은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한참 동안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다운이의 잠든 얼굴이 태준과 너무나 닮아 있어 새삼 놀라웠고 운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태준이 주고 간명함을 다시 꺼내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재벌가와의 싸움,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이 아빠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적어도 어제와 같은 막막한 고립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서윤은 조용히 주먹을 쥐며 어떤 시련이 와도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조간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한 그룹 계열사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 검찰 내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는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한 그룹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뉴스를 보며 직감적으로 이것이 강태준의 작품임을 깨달았다. 그는 말로만 경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태준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서윤을 둘러싼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그룹 본사에서 날아온 초대장은 빳빳한 금박 봉투에 담겨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마치 독이 묻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한 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 초대장이었으며 겉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인맥을 과시하고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는 위선의 장이었다. 특히 이번 파티의 주제가 미혼모 지원을 위한 밤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서윤은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미혼모라는 이유로 가문에서 내쫓았던 계모와 이복 동생이 주최하는 행사라니, 이것은 명백히 서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롱하고 망신 주기 위해 마련된 함정임이 분명했다. 서윤은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지만 곧이어 울린 휴대전화 메시지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다. 발신자는
이복 동생 한지수였고 메시지에는 언니가 안 오면 우리가 직접 조카들을 데리러 갈 수도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구경 시켜줘야지 라는 협박 섞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 그들의 비열한 방식에 치를 떨면서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인간들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던 서윤의 사무실로 강태준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고 그의 뒤에는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수트케이스를 든 비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태준은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던 구겨진 초대장을 발견하고는 상황을 단박에 파악한 듯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초대장을 집어들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서윤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며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주는 서윤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자신이 최고의 무기를 준비해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비서들에게 눈짓하여 수트 케이스를 열게 했고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을 수놓은 듯한 짙은 네이비 컬러의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오늘 밤 그 파티의 주인공은 주최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조금 늦게 도착할 것이지만 항상 서윤의 곁을 지키고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파티 당일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과 고급스러운 꽃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네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줄지어 입장하는 가운데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잠시 주변이 조용해지며 시선이 집중되었다. 태준이 선물한 드레스는 서윤의 고혹적인 라인을 완벽하게 살려주었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기품 있는 미모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5년 전 가문에서 쫓겨났던 한서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쏟아지는 시선과 플래시 세례를 애써 무시하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거세게 뛰고 있었다. 화려한 파티장 안에서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그 중심에는 계모장 여사와 이복 동생 한지수가 호스트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수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곧바로 가면 같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초라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스폰서라도 잡은 거냐며 비아냥거렸다. 서윤은 지수의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로 응수하며 네가 걱정해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으니 신경 끄라고 받아쳤다. 지수는 서윤의 여유로운 태도에 약이 오른 듯 얼굴을 붉혔지만 때마침 장 여사가 다가와 지수를 말리며 상황을 정리했다. 장 여사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 서윤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소나귀에는 날카로운 손톱이 파고들 만큼 저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귓속말로 오늘 네가 설 자리는 없으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사라지라고 경고했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파티가 무르익어가고 메인 행사가 시작되자 장 여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자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위선적인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강조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를 펼쳤고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연설 도중 장 여사는 갑자기 서윤을 지목하며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조명이 서윤을 비추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장 여사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무대로 불러올렸다. 서윤은 이것이 그들이 준비한 공개 처형식임을 직감했지만 피할 곳은 없었기에 꼿꼿한 자세로 단상에 올랐다. 장 여사는 마이크를 서윤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쥐고 질문을 퍼부으며 아이들의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나아 기르는 심정이 어떠냐고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다. 객석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고 서윤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지수는 무대 아래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고 한 회장조차 딸이 당하는 수모를 외면한 채 다른 귀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뺏어 들고 심호흡을 한 뒤 아이들은 자신의 수치가 아니라 축복이며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아이를 버린 부모가 아니라 가족을 내친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의 당찬 발언에 장내 분위기가 잠시 싸해졌지만 장 여사는 곧바로 말을 가로채며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주제에 어디서 훈계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서윤을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가며 이런 여자가 키우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냐고 청중들의 동의를 구했다. 서윤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고 차가운 냉기와 함께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등장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난 그는 바로 태양그룹의 강태준 회장이었고 그의 등장만으로 소란스럽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태준은 평소의 냉철한 표정과는 달리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채 곧장 무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닥을 울리는 듯했고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며 경애와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회장과 장 여사는 태양그룹 회장의 예고 없는 방문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특히 최근 태양그룹의 공격으로 공경에 처해 있던 한 회장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태주는 무대 아래에 멈춰 서서 단상 위에 장 여사를 쏘아보았고 그 살기 어린 눈빛에 장 여사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태주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서윤의 곁에 섰고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서윤은 태준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부드러운 눈길로 위로했다. 태준은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고 좌중을 둘러보며 낮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방금 누군가 내 여자와 내 아이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다. 내 여자, 내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한지수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쳐 바닥에 깨뜨리고 말았다.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장 여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태주는 서윤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서윤이 낳은 새 쌍둥이는 자신의 친자식이며 태양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라고 공표했다. 이 충격적인 발언은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속보를 전송하기 바빴다. 태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한서윤과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는 태양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부정하려 했지만 태주는 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종이에는 99.9% 친자 일치라는 결과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것을 본 장 여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주는 결과지를 허공에 흩뿌리며 감히 내 아이들을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조롱한 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한 그룹에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질적인 파멸을 예고하는 사신과도 같았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파티에 참석했던 귀빈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서윤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태양그룹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태준에게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태준은 그의 손을 차갑게 무시했다. 태준은 한 회장을 내려다보며 당신은 내 아이들의 할아버지 자격이 없으며 서윤을 버린 순간 이미 가족으로서의 연은 끝났다고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왔고 수많은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길을 열어주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으며 자신을 멸시하던 가족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똑똑히 확인했다. 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지만 동시에 태준의 옆자리가 주는 무게감 또한 실감했다. 두 사람이 파티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한지수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태양그룹 회장이라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발악했다. 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지수에게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것 같다며 내일부터 한 그룹이 겪게 될 일들은 상상 그 이상일 테니 기대하라고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작전의 일부임을 암시했다. 태준은 다시 서윤을 에스코트하여 밖으로 나갔고 호텔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그녀를 태웠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파티장 안에서는 비명과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계속되었다. 리무진 안에서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태준의 어깨에 기대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서윤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윤이 겪은 모욕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것이며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부모가 되자고 약속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앞날에는 더 거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 시각 파티장에 남겨진 한 회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태양그룹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장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한지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윤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태양그룹의 정보망은 이미 한 그룹의 치부를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고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태준이 선언한 태양그룹의 후계자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이들이 되었다.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태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옆에서 느껴지는 태준의 따뜻한 체온은 그녀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주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손을 맞잡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서윤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이제 세상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거 제안이 아니라 한 그룹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로의 초대였다. 서유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오늘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거절할 명분이 부족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기에 시간을 조금 달라고 대답하며 차에서 내렸다. 태주는 서두르지 않겠다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서윤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불안했다. 현관문을 열자 곤히 잠든 새 쌍둥이의 천사 같은 모습이 보였고 서윤은 아이들의 볼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다. 너희들의 아빠가 누구든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든 엄마는 반드시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강력한 아군이 생겼으니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밤은 깊었지만 서윤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는 밤새 진을 친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창문을 뚫고 들어올 기세로 번쩍였다. 서윤은 황급히 블라인드를 내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아이들의 잠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에게 달라붙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어젯밤 파티장의 영상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태양그룹에 숨겨진 후계자들이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인터폰 화면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양그룹의 경호팀장이 서 있었고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모시러 왔다고 알렸다. 서윤은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간단한 짐만을 챙겨 아이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섰고 경호원들은 인간 방패를 만들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로부터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태준이 준비한 거처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대저택, 일명 태양의 성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요새와도 같았고 정문이 열리자 드넓은 정원과 웅장한 본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특히 정원에 설치된 거대한 분수대와 놀이터를 보며 탄성을 질렀다. 서윤은 이 화려함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들과 메이드들이 일렬로 도열하여 서윤과 아이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태도는 한 그룹 본가에서 겪었던 멸시와는 차원이 다른 존경과 예우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미리 퇴근하여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을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번쩍 가나들었다. 그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을 아이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이곳이 이제 너희들의 집이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었다. 서유는 태준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 거대한 성의 주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짐을 풀고 안정을 취한 후 서유는 태준의 서재로 찾아가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태준의 보호를 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인형처럼 집에만 갇혀 지낼 생각은 없으며 자신의 1인 건축 설계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태준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 그는 서윤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을 대동하고 태양그룹 본사에 마련된 특별 사무실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윤은 태준이 자신의 커리어를 존중해준다는 사실에 내심 감동하며 그의 조건을 수락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태양그룹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고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한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설계 감리였다. 태주는 이미 한 그룹의 자금주를 차단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꼼짝 못할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서윤의 뛰어난 안목이라면 한 그룹이 건설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관련 자료를 모두 그녀에게 넘겼다. 서윤은 밤을 새워가며 수천 장에 달하는 설계 도면과 시공 내역서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윤은 도면과 실제 자재 발주서 사이에서 치명적인 모순점을 발견하고 눈을 빛냈다. 한 그룹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진 설계의 필수적인 고강도 철근을 저급 자재로 바꿔치기 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 장부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만약 이대로 건물이 완공된다면 작은 지진에도 붕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건축가로서의 양심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친정에 대한 분노로 손을 떨며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서윤은 즉시 태준의 회장실로 올라가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브리핑했고, 태준은 서윤의 예리한 분석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입증해낸 서윤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태준은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의 엄마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야. 이 증거 하나면 한 그룹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그의 칭찬에 서윤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차올랐다. 태주는 서윤이 찾아낸 증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했고 금융권과 언론사의 한 그룹의 부실 시공 의혹을 터뜨렸다. 뉴스는 연일 한 그룹 드림시티, 붕괴 위험, 자재 빼돌리기 의혹 등의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고 한 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 그룹은 은행들의 대출 회수 압박까지 겹치며 파산 직전의 상태로 몰렸다. 서윤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쾌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벼랑 끝에 몰린 가족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놀이를 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아빠였다. 아이들은 이제 태준을 거리낌 없이 따랐고 그의 등 위에 올라타거나 품에 안기며 즐거워했다. 서윤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 평화로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는데 문득 첫째 다운이가 태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예요? 유치원 친구들이 텔레비전 보고 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운이의 돌직구 질문에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태주는 블록을 내려놓고 다운이의 눈을 맞추며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운아, 아저씨가. 아니, 내가 너희들 아빠야.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다운이는 잠시 태준을 빤히 쳐다보더니 와락 그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제 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다운이의 울음에 라온이와 가온이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리며 태준에게 매달렸고 거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태준은 세 아이를 모두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다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거듭 맹세했다. 주방 입구에 서 있던 서윤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태준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서윤이 다가가자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다. 네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시련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한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한 회장과 최 비서실장 그리고 한지수가 모여 마지막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다. 한 회장은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채 태준과 서윤을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고 한지수는 공포와 증오로 뒤범벅된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최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태양그룹을 이길 수 없으니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태양그룹 강태준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한서윤에게도 마찬가지죠. 최 비서실장의 말에 한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그 아이들만 없으면 강태준도 한서윤도 무너질 거야.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 한 회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이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피를 이어받은 것들이니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지. 당장 진행해. 그들의 대화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들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다음 날 서윤은 한층 밝아진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태주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전담하는 전문 경호팀을 배치했다고 안심시켰기에 서윤은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건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건축가로서의 꿈을 마음껏 펼쳤다. 직원들은 회장의 여자가 아닌 실력 있는 리더로서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자신감을 되찾으며 점점 더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폭풍이 오기 직전에 고요함일 뿐이었다. 며칠 뒤 태준과 서윤이 함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고 있을 때 태준의 비서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비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태준에게 다가왔고 귓속말을 전해 들은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서윤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영문을 모르는 서윤은 태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 서윤아, 침착하게 들어. 유치원 버스가 이동 중에 사라졌다고 해. 태준의 목소리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태준은 그녀를 단단히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걱정하지 마. 내 목숨을 걸고 찾아낼 거야.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태준의 눈동자는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용의 분노와도 같았다. 차에 올라탄 태준은 즉시 태양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사설 보안 업체 그리고 경찰청장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서울 시내 전역을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위성을 통해 유치원 버스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하게 했고 납치범들이 요구 조건을 걸어오기도 전에 먼저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서윤은 뒷좌석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하며 기도를 올렸다. 제발 아이들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대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빠르게 흐릿해졌고 태주는 서윤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으며 무언의 위로를 보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힘은 서윤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그녀는 태준을 믿고 견뎌내야만 했다. 이제 전쟁은 상업적인 영역을 넘어 생존을 건 처절한 사투로 변모하고 있었다. 한 그룹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이었다. 검은색 리무진은 도심의 제한 속도를 무시한 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고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태주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은 빠르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그가 느끼고 있는 극도의 불안감을 짐작해 했다. 서유는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창백해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그녀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태주는 태양그룹이 보유한 모든 사설 위성과 통신망을 가동하여 아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조수석에 앉은 보안 팀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이들의 스마트워치 신호가 경기도 외곽의 폐쇄된 화학 공장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태준이 며칠 전 아이들에게 선물했던 GPS 추적 기능이 탑재된 최신형 시계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었다. 태준은 즉시 경로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양그룹 산하의 특수경호팀 블랙 전원을 해당 장소로 급파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낮고 차가웠으며 더 이상 법이나 절차 따위를 따질 이성이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비린내가 진동하는 폐공장의 구석진 창고 안. 새 쌍둥이는 밧줄에 묶인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겁에 질린 라온이와 가온이는 소리 죽여 울고 있었지만 맏형인 다온이는 두려움을 꾹 참으며 동생들을 다독이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한지수가 반쯤 미친 사람처럼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빈 와인병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서윤을 향한 열등감과 태준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아이들을 납치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것이었다. 한지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너희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다온이는 용기를 내어 우리 아빠가 오면 아줌마는 혼날 거라고 대꾸했지만 지수는 비웃으며 너희 아빠는 이제 너희를 포기하고 도망칠 거라고 잔인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굉음과 함께 찢어질 듯한 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수십 대의 검은색 차량들이 공장 마당을 포위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태주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고 그의 뒤로 완전 무장한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장 진입로를 확보했다. 서윤 역시 태준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녀의 눈에는 모성애라는 이름의 도끼가 서려 있어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었다. 공장 입구를 지키고 있던 용역 깡패들은 태양그룹의 압도적인 병력과 기세에 눌려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태주는 쓰러진 깡패 중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아이들의 위치를 물었고 공포에 질린 깡패는 떨리는 손으로 안쪽 창고를 가리켰다.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창고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마다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라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굳게 잠긴 철문 앞에 선 태주는 망설임 없이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육중한 문이 폭발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태준과 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한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 쪽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어 아이들을 위협하며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다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발악했다. 서윤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자 이성을 잃고 달려나가려 했지만 태준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막아섰다.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흥분한 한지수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태준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지수를 응시하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한지수, 지금 그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지만 아이들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를 입힌다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뭔지 알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대적인 공포가 담겨 있었다. 한지수는 태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손을 덜덜 떨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절망감에 더욱더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한서윤 탓이라고, 태양그룹 안주인 자리는 원래 내 것이어야 했다고 횡설수설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태준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고 갔다. 태준은 등 뒤로 손짓하여 경호팀의 저격수에게 신호를 보냈고 동시에 지수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말을 걸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네가 원하는 게 돈인가? 아니면 한 그룹의 회장 자리인가? 말만 해. 아이들만 무사하다면 뭐든 들어주지. 태준의 제안에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의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고 지수가 들고 있던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이 나며 튕겨나갔다. 저격수의 정확한 사격이었다.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사이 태준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걷어차고 아이들 앞을 막아섰다. 동시에 뒤따라온 경호원들이 지수를 바닥에 짓누르며 제압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태준은 떨고 있는 아이들의 밧줄을 황급히 풀어주었고 아이들은 태준의 품에 안겨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다. 서윤도 달려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열했고 네 사람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상황이 정리되자 태준은 아이들을 서윤에게 맡기고 바닥에 제압당해 발버둥치는 한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굽혀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방금 전 아이들을 볼 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혹한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태준은 지수의 턱을 거칠게 잡고 으르렁거렸다. 감히 내 영린을 건드렸어. 경찰에 잡혀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감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옥이 펼쳐질 테니까.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대한 선고였다. 지수는 태준의 살기에 압도되어 기절하듯 고개를 떨구었고 경호원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밖에는 이미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지만 태준은 경찰에게 인계하기 전 변호인단을 통해 그녀가 정신심신 미약을 핑계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녹화하여 한 회장에게 전송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한 그룹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자 선전포고였다. 서윤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차에 태웠고 태준은 겉옷을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다. 다운이가 태준의 소매를 잡으며 아빠 무서웠어요 라고 말하자 태준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다운이를 꼭 안아주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아빠가 약속할게.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맹세했다. 이 아이들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었고 서윤은 태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마워요, 태준 씨. 당신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하는 서윤을 보며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미안해. 내 존재가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끝을 보겠어. 태준의 눈빛은 밤거리의 네온사인보다 더 차갑게 빛났고 서윤은 그가 말하는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한 그룹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주치의가 아이들의 상태를 검진했고 다행히 큰 외상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심리적인 충격이 클 것이라는 말에 서윤과 태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두 사람은 서재에 마주 앉았다. 태준은 위스키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며 입을 열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거야. 한 그룹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어. 서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한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태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들어보였다. 이 안에는 한 회장이 수십 년간 저지른 탈세, 뇌물 공여, 그리고 이번 납치 사주에 대한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어. 내일 아침이면 그는 회장님이 아니라 범죄자 번호로 불리게 될 거야. 서유는 태준의 철저한 준비성에 놀라면서도 드디어 긴 악연을 끊어낼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 시각, 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지수가 체포되는 영상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모든 로펌이 태양그룹의 압력을 받아 수임을 거절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청 특수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본사 로비에 들이닥쳤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거대한 제국이라 믿었던 한 그룹의 모래성은 파도 앞에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주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늘 밤은 푹 자도 내일은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무대니까 당신이 직접 그들을 심판해. 태준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다.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있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서광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태준과 서윤은 한 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두 사람은 검은색 커플 수트를 맞춰 입고 비장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차가 한 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와 시위대가 입구를 막고 있었지만 태준의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 참석이 아니라 부패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의 시작이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입장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단상에 앉아있던 한 회장은 서윤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지만 태준은 그를 무시하고 주주들 앞을 향해 걸어나갔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려는 순간 서윤이 그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이건 제 싸움이니까요. 태준은 서윤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읽고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주주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한 그룹의 딸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 안은 수백 명의 주주와 취재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연단에 선 서윤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확신에 찬 어조로 한 그룹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로서 분석한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부실 설계와 자재 빼돌리기 증거들을 화면에 띄우며 주주들의 이성을 자극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 구간들과 조작된 장부 내역이 나타나자 객석에서는 경악 섞인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회장과 경영진이 저지른 횡령과 탈세 혐의가 담긴 금융거래 내역까지 공개하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그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은 경영진은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 회장은 단상 아래에서 삿대질하며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다. 경호원들조차 태양그룹의 위세와 주주들의 살벌한 눈빛에 눌려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머뭇거릴 뿐이었다.
이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섰고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회의장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을 재생하게 했다. 그것은 바로 한지수와 한 회장이 통화한 녹취록과 납치 사주 내용이 담긴 영상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그 아이들만 없어지면 돼.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라는 한 회장의 육성이 흘러나오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자신의 친손자들을 죽이라고 사주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고 주주들은 충격과 공포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윤은 눈물 맺힌 눈으로 주주들을 바라보며 이런 비윤리적이고 잔혹한 사람이 과연 그룹의 총수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물었다. 그녀의 호소는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고 한때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동정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한 회장을 노려보았다. 한 회장은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라며 발악했지만 그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 녹취록은 이미 검찰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시죠 라고 채기를 박았다. 곧이어 긴급 발의된 한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고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주주들은 더 이상 범죄자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에 가까운 표를 던졌고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에 뜬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그것도 자신이 버린 딸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성을 질렀다. 장내의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은 한 회장에게 다가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한 회장은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라며 완강히 저항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질질 끌려나갔다.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말로였다. 옆에 있던 장 여사 역시 횡령 공모 및 납치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고 그녀는 화장이 번진 얼굴로 서윤을 저주하며 악을 썼지만 곧이어 입이 막힌 채 끌려갔다. 서윤은 연단 위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5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수고했어. 당신이 해냈어. 라고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고 서윤은 태준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빛을 마주한 자의 안도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한 회장 일가의 몰락은 실시간 뉴스로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여론은 서윤을 비운의 후계자에서 정의의 심판자로 칭송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그룹 본사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고 피해를 입었던 하청업체들과 투자자들은 서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했다. 태주는 혼란스러운 한 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문 경영인을 투입하고 서윤이 대주주로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제 한 그룹은 부패한 가족 경영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서윤과 태주는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어두운 구름이 걷힌 파란 하늘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고 서윤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실감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가자. 아이들이 기다리겠어. 라고 말했고 서윤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수많은 기자의 질문 공세를 뒤로하고 차에 올랐고 차는 그들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안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버팀목인 태준이 있었고 목숨보다 소중한 새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현관으로 뛰어나와 엄마 아빠를 반겼고 서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다온이, 라온이, 가온이는 텔레비전에서 엄마가 할아버지를 혼내주는 모습을 봤다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태주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려 비행기를 태워주었다. 거실 가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평화로운 광경은 지난 며칠간의 악몽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날 저녁 태준과 서윤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태준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왜 호텔에 있었는지 그리고 서윤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진솔하게 고백했다. 그는 서윤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과 권력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메마른 삶을 살았지만 서윤과 아이들을 통해 비로소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하며 자신 역시 태준을 만나 비로소 완전해진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한 회장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더 이상 그에게 권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차갑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긴 수감 생활과 고독뿐이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뒷모습은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태양그룹과 한 그룹의 합병 및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서윤은 태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아키윤을 확장하여 그룹 내의 건설 및 디자인 부문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여성 리더로서 당당히 경영 일선에 나섰다.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와 전문성에 존경을 표했고 그녀가 이끄는 프로젝트들은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태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주말마다 가족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추억을 쌓아갔다. 그는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극성 아빠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그 별명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서윤은 그런 태준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이 남자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탈하고 다정한 모습에 매일매일 반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태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태준은 잠시 후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을 거라며 기대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공원 상공에 드론 수십 대가 날아와 하트 모양을 그리며 장관을 연출했고 그 중심에는 사랑해 서윤아 나와 결혼해 줄래? 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었다.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하늘을 바라보았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그때 저 멀리서 태준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태준은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정식으로 프러포즈했고 아이들은 아빠 뒤에서 엄마 받아줘요 라고 외치며 응원했다.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은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공원은 축복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완성했다. 그것은 긴 시련 끝에 찾아온 완벽한 해피엔딩의 서막이었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화려한 보여주기식 예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야외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장소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 언덕이었고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 앤 블루로 정해져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결혼식 당일 서유는 태준이 선물했던 그날의 드레스보다 더 아름다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다운, 라온, 가온이는 화동 역할을 맡아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서유는 아이들의 볼에 뽀뽀해주며 고맙다고 말했다. 잠시 후 태준이 들어와 서윤을 바라보며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 태준의 찬사에 서유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식이 시작되고 서유는 태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하객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 태준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당신은 나에게 찾아온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서윤 역시 당신은 나의 구원이자 세상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태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객들도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에 눈시울을 붉히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황금빛 노을로 물드는 시간, 결혼식의 피로연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고 잔디밭 한쪽에서는 새 쌍둥이가 비눗방울을 쫓으며 대르르 웃고 있었다. 서유는 태준의 팔짱을 낀 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듯 그의 온기를 느꼈다. 태준은 서윤의 귓가에 오늘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 나의 여왕님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붉어진 얼굴로 그에게 미소 지었다. 지난 5년간의 고단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조차 이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본격적인 신혼생활과 더불어 바쁜 일상으로 복귀했다. 서유는 태양그룹 건설 부문의 총괄 사장으로서 그리고 태준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철칙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집이라는 안식처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차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어느 날 오후 서유는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건립 기공식 현장에 참석했다. 이것은 그녀가 태양그룹의 안주인이 된 후 처음으로 추진한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였고 그녀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는 뜻깊은 사업이었다. 안전모를 쓴 서윤이 단상에 올라 삽을 뜨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진심 어린 축사를 전했다. 혼자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부모님께 이 센터가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홍보용 멘트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였다. 행사가 끝난 후 서유는 대기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수감 중인 한 회장과 그 일가에 대한 최근 뉴스가 떠 있었다. 한 회장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수감자들과 난동을 피우다 독방에 격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계모장 여사는 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고 한지수는 정신병동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유는 씁쓸한 표정으로 화면을 껐다. 그들의 몰락은 인과응보였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퇴근한 태주는 서윤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고 서윤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낮에 본 뉴스 이야기를 꺼냈다. 태주는 서윤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감싸 쥐으며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거야.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면 돼. 태준의 단단한 목소리는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슬픔을 깨끗이 씻어내 주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새 쌍둥이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입학식 날 태준과 서윤은 만사를 제쳐두고 학교 강당을 찾았다. 단정한 교복을 입은 다온, 라온, 가온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다. 태준은 한 손에는 캠코더를 다른 한 손에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 강신의 3남매 파이팅을 외치며 주책바가지 아빠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주변 학부모들은 천하의 강 회장이 저러는 모습에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의 모습을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꽃피우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첫째, 다온이는 아빠를 닮아 숫자에 밝고 리더십이 뛰어나 벌써부터 골목 대장 노릇을 했고, 둘째 라온이는 엄마의 예술적 감각을 물려받아 그림 그리기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였다. 막내가 온이는 호기심이 많아 로봇 공학자가 되겠다고 집안의 가전제품을 분해하고 다니는 통에 서윤의 골치를 썩였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웠다. 태주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거나 낚시를 하며 자신이 어린 시절 겪어보지 못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행복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려 노력했다. 서윤의 커리어 또한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친환경 도서관이 세계적인 건축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시상식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태주는 일정을 조정하여 서윤과 동행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아이들 없이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센 강변을 거닐며 태주는 서윤에게 물었다. 당신 지금 행복해? 서윤은 강물에 비친 에펠탑의 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마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당신은 나 없이도 언젠가 스스로 빛을 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인하고 멋진 여자니까. 나는 그저 당신이라는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반사판일 뿐이야. 서윤은 태준의 겸손하고도 사랑스러운 고백에 감동하여 그에게 입을 맞췄다. 파리의 낭만적인 밤거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윤은 더욱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녀는 태양그룹 내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여성 임원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사내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여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서윤은 단순히 회장의 아내가 아닌 존경받는 경영인으로서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립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고 태양그룹은 가족 친화적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으며 승승장구했다. 어느 날 서윤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있는 한 회장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는 꼬깃꼬깃 구겨져 있었고 글씨체는 예전의 힘있는 필체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보고 싶다.
그리고 미안하다. 서유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그 한마디 사과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돌아왔던가.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기로 했다. 용서는 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며 이제 정말로 그를 마음에서 놓아주기로 했다. 주말 오후 태준과 서유는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다. 돗자리를 펴고 누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던 태준이 문득 입을 열었다. 서윤아, 우리 5번째 가족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서윤은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며 태준을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새 쌍둥이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데 또 낳자고요? 태준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 말은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마당 있는 집에서 뛰어놀 친구가 필요하잖아.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태준의 등짝을 가볍게 때렸다. 놀랐잖아요. 정말 못 말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이들이 강아지, 강아지를 외치며 달려들었고 태준은 아이들에게 깔려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서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 소란스럽고도 완벽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했다. 5년 전 쫓겨나듯 집을 나와 막막한 세상에 홀로 던져졌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그녀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세상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천하무적 엄마이자 아내였다. 해가 저물어가고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태준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의 서윤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파스타?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당신이 끓여주는 거. 태준은 접수 완료. 강 셰프의 특제 김치찌개 기대하시라. 라며 윙크를 날렸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차 안에서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유는 아이들을 재우고 베란다로 나와 밤바람을 쐬었다. 태준이 와인 2잔을 들고 나와 그녀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건배하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태양그룹의 본사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그날 밤 나를 선택한 거. 서윤은 태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당신은 내게 찾아온 기적이고 아이들은 그 기적이 준 선물이야. 태준은 서윤을 품에 안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한서윤.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다음 생에서도 당신만을 사랑할게. 서윤은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랑해요, 강태준. 영원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고 그들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을 약속했다. 가문에서 쫓겨난 비운의 여인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안주인이자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난 한서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행복한 일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사랑은 그 강인함을 아름답게 꽃피운다는 진리를 증명하듯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이라는 희망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갔다. 태양처럼 뜨겁고 별처럼 영롱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전설로 남을 것이다.